김치, 나물, 장조림, 된장찌개, 불고기. 어머님이 싸주신 반찬통이 한 줄, 두 줄, 세 줄,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 앞에 선 며느리는 문을 닫지 못합니다. 가만히 서서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조용히 울기 시작합니다. 반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 냉장고 가득한 반찬 사이에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반찬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건 요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길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정성껏 싸서 보냈는데 고맙다는 말 대신 한숨이 돌아오는 이유. 평생을 자식 위에 손을 놀렸는데 어느 날 그 손이 갈 곳을 잃어버리는 순간. 혹시 지금 여러분도 반찬을 싸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분명히 답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반찬을 그만두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반찬통 안에 음식 말고 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함께 열어보고 싶은 겁니다. 반찬통 하나가 떠오릅니다. 네모난 플라스틱 통, 뚜껑이 살짝 휘어서 꾹 눌러야 닫히는 그 통 말입니다. 바닥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가 남아있고 옆면에는 까만 매직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김치 혹은 장조림 혹은 아무것도 안 쓰여 있지만 열면 뭐가 들었는지 바로 아는 그런 통, 그 통이 엄마 집과 자식 집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갔을까요? 한 번 갈 때마다 안에는 김치가 들어있었고 나물이 들어있었고 갈비찜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 진짜 담긴 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입으로 말하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잘 먹고 있는 거지? 힘들지는 않은 거지? 엄마가 아직 여기 있어. 이런 말들이 반찬 사이사이에 눌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통이 돌아옵니다. 비어 있습니다. 깨끗이 씻겨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메모 한 장 없습니다. 잘 먹었어요 라는 문자 한 통 없습니다. 엄마는 그 빈통을 싱크대 옆에 올려놓고 한참을 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오늘 저는 그 질문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반찬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반찬통 안에 음식 말고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자식에게 다르게 일으키는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반찬을 싸서 자식 집에 보내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던 분은 1번. 반찬을 받았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감사합니다만 하셨던 분은 2번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느 쪽에 앉아 있는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니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사랑한다는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세대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고 아이 교복을 다려놓고 월급 봉투를 통째로 내려놓는 것.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밥상 위에 올라온 반찬 하나하나가 말이었고 새벽같이 나가는 뒷모습이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식 세대는 다릅니다. 이 세대는 물질이 부족했던 시절을 모릅니다. 배고팠던 기억이 없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부족합니다. 들어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사람. 이 세대에게 사랑은 행동이 아니라 말입니다.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엇갈림이 생깁니다. 부모는 반찬을 싸면서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식은 그 반찬통을 열면서 또 이걸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부모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알아주겠지 싶은데 자식은 차라리 전화 한 통이 더 고마운 겁니다. 누가 틀린 게 아닙니다. 박재호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2살 퇴직한 지 8년째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분입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탕을 끓이기 위해서입니다. 소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물을 넣고 파를 넣고 3시간을 푹 끓입니다.
그러고는 냄비째 차에 싣고 아들 집까지 40분을 운전해서 갑니다. 아들은 문을 열고 고맙다고 합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계속 휴대폰을 봅니다. 국이 식는 줄도 모릅니다. 박재호 씨는 숟가락을 놓고 아들을 봅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40분이 2시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끓인 갈비탕인데 내가 이러려고 한 건가? 그런데 어느 날 밤 11시쯤 전화가 옵니다. 아들입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아버지,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서 잘릴 것 같고 애는 자꾸 아프고 아내랑은 말도 안 통하고 그냥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박재호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수화기를 잡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들은 15분쯤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그냥 들어주셔서. 그날 밤 박재호 씨는 잠이 안 왔다고 합니다. 갈비탕이 아니었구나. 이 아이가 필요한 건 3시간 끓인 국이 아니라 15분 동안 들어주는 귀였구나. 이것이 언어의 차이입니다. 부모는 손으로 말합니다. 자식은 귀로 듣습니다. 부모는 음식으로 편지를 쓰는데 자식은 그 편지를 읽을 줄 모릅니다. 자식은 전화 한 통으로 마음을 전하는데 부모는 전화보다 갈비탕이 더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 편지를 보내는데 각자 다른 언어로 쓰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은 한국어로 쓰고 한쪽은 영어로 씁니다. 둘 다 진심입니다. 둘 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편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편지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번역이 아직 안 된 것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낸 사랑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직 번역이 안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왜 모르지라는 생각이 드실 때 한 발짝만 물러서서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내 방식이 아직 안 닿은 거구나. 어떻게 하면 닿을까? 이건 양보가 아닙니다. 사랑의 언어를 하나 더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반찬을 싸는 이유 말입니다. 자식이 걱정돼서, 며느리가 바빠서, 손주들이 제대로 못 먹을까 다 맞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면 그 밑에 또 하나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 서 본 적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나올 때는 몰랐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몰랐습니다. 매일 할 일이 있었고 매일 누군가 나를 기다렸고 매일 내 손이 필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다 떠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밥을 차려도 먹을 사람이 없고 청소를 해도 어지를 사람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사람뿐입니다. 그때 반찬을 쌉니다. 김치를 담급니다. 나무를 묻힙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은 괜찮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아직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다는 느낌. 그게 손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최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68살, 30년 동안 작은 동네 식당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점심시간에 손님 30명분 밥상을 차렸습니다. 몸은 늘 아팠지만 식당 문을 여는 순간 아픈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맛있다고 할 때 그게 하루를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순자 씨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안 계셨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빈 부엌, 밥을 차려주는 사람 없이 혼자 찬밥을 먹던 기억. 최순자 씨는 그래서 평생 남에게 밥을 해줬습니다. 자기가 받지 못한 것을 주는 것, 그게 최순자 씨가 아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식당을 접은 뒤 최순자 씨는 딸에게 매달렸습니다. 딸 집 냉장고를 반찬으로 채우는 것이 식당 문을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누군가 내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 그것만이 나를 알게 하는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우리 알아서 잘 먹고 있어요. 딸은 진심이었습니다. 엄마 몸이 걱정돼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순자 씨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안 와도 돼요? 그날 저녁 최순자 씨는 부엌에 앉아서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 깊은 손, 칼자국 흉터가 남은 손,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손, 그 손이 처음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울었다고 합니다. 딸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 손으로 이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내가 필요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을 잃어버렸다는 게 무서웠다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시 그 느낌 그대로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세네카라는 로마 철학자는 2000년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읽어가는 시간을 아끼십시오. 그 시간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다만 그 기쁨을 찾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찾는 법을 안다는 거지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 기쁨을 주던 이유가 사라졌을 때 새로운 이유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자식 밥 차리기였다면 이제는 다른 이유를 하나 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순자 씨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석 달 동안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다가 산책을 나가다가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요리 교실이라는 글씨를 봤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구한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가르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20대, 30대 젊은 엄마들이 된장찌개 하나를 못 끓여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최순자 씨는 웃으면서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자, 여기 봐. 된장은 이렇게 풀어야 안 타.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손이 따뜻했다고 합니다. 반찬통은 들고 있지 않았는데 손이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 같다고 최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마당에 큰 나무가 있으면 어린 나무한테 그늘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어린 나무가 다 자라면 그늘이 필요 없어져요. 그렇다고 큰 나무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뿌리는 여전히 깊고 줄기는 여전히 단단해요. 다만 이제는 다른 이유로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역할이 바뀐 겁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최순자 씨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이 채널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시간을 더 자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는 부모님 마음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식 쪽 이야기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최순자 씨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지금쯤 여러분 마음이 조금 열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줬으니 이제 자식 마음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바로 지금이 그 타이밍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 자연스럽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집엔 내가 해줘야 먹고 살지. 아직 요리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반찬 없으면 뭐 먹고 사나 싶어서 싸졌지. 이 말 사실은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 며느리나 사위를 향한 배려, 그리고 아직은 내가 필요하겠지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자식에게 도착하면 좀 다르게 들립니다. 아, 아직도 우리를 내 취급하시네. 우리가 못 해낼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 우리 방식은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구나. 이건 자식이 감사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30이든 40이든 50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신미영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42살 회사에 다닙니다.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 하나. 맞벌이라 아침은 빵이나 시리얼로 때우고 저녁은 간단하게 해먹거나 가끔 배달을 시킵니다. 그게 이 부부의 리듬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둘이서 만든 규칙이고 둘이서 익숙해진 방식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매주 월요일 반찬을 보내십니다. 김치나물 조림찌개까지 큰 가방 하나 가득 친정어머님도 격주로 보내십니다. 김치에 잡채에 갈비찜까지. 신미영 씨 냉장고는 항상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기가 고른 재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음식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어머님 손이 여기도 저기도 다 있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바쁜데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그런데 그게 매주 반복되면서 감사 대신 다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오겠네. 냉장고 정리해야겠다. 지난번 된장찌개는 결국 못 먹고 버렸는데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지? 말씀드리면 서운해 하실 텐데. 신미영 씨는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주말마다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서 만들어 보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자리가 없으니 장을 볼 수가 없고 장을 안 보니 요리를 안 하게 되고 요리를 안 하니 점점 감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아무것도 안 해 먹어? 예전에는 이것저것 잘 만들었잖아. 신미영 씨는 한참 말이 없다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해 먹고 싶어. 근데 냉장고에 내 자리가 없어. 이건 냉장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부엌에서 내가 주인이 아닌 느낌. 내 집인데 다른 사람 방식으로 채워지는 느낌. 그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쌓이면 감사가 아니라 숨이 막힙니다. 신미영 씨는 어느 날 아파트 주민 앱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시어머님 반찬 나눔합니다라고 쓰다가 지웠습니다. 올리면 시어머님한테 미안하고 안 올리면 또 버려야 하고 그 글을 쓰고 지우는 30초 동안 신미영 씨 마음속에서 감사와 죄책감과 답답함이 한꺼번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먹먹해지셨습니까? 아들도 아팠고 며느리도 아팠고 어머님도 아팠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여러분. 반찬 없으면 뭐 먹고 사나라는 말 대신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너희 밥상은 너희 것이지. 엄마는 엄마 밥상을 차릴게. 이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인정이 됩니다. 아들에게는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자유가 됩니다. 그리고 실천은 아주 간단합니다. 반찬을 만들기 전에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이번 주 뭐 필요한 거 있어? 자식이 김치 좀요 하면 김치만 만드시면 됩니다. 딱 그만큼만. 괜찮아요 이번 주는 하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자식이 엄마를 거부한 게 아니라 엄마 저희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 겁니다. 그게 바로 자식이 잘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달라고 할 때만 해주세요. 그게 서로 제일 편해요.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절이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엄마 저를 좀 믿어주세요 라는 부탁. 10분 문자 한 통이 2시간 요리보다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찬 이야기를 넘어서 조금 더 넓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계라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에게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세상에 맞춰서 살다가 유일하게 어깨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냉장고 정리하는 순서부터 저녁 메뉴 세탁물 개는 방식까지 부부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 규칙 하나하나가 우리 부부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 예고 없이 누군가 들어오면 그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쉼이 긴장으로 바뀝니다. 표정 조심, 정리 강박, 식사 부담, 말실수에 대한 염려, 집이 쉼터가 아니라 무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시골에 가시면 집과 집 사이에 낮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돌을 쌓거나 나무를 심거나 허리 높이 정도의 담이 뭘 막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못 막습니다. 넘으려면 얼마든지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이 있으면 사람들은 넘지 않습니다. 대신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 뭐 해 드세요? 우리 배추 좀 가져가실래요? 그게 경계입니다. 막는 게 아니라 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있어야 서로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그리움이 생길 틈이 없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30년 넘게 가족관계를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역할의 경계가 흐릿한 집일수록 갈등이 많고 스트레스가 높다.
반대로 경계가 분명한 집일수록 오히려 가족끼리 감정적으로 더 가깝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울타리가 분명할수록 대문은 더 자주 열린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경계라는 건 30대, 40대 젊은 자식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60대이신데 80대 시어머니가 아직도 반찬을 보내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본인도 이미 할머니인데 시어머니 음식을 거절하지 못해서 냉장고가 이중으로 차는 분,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60대인데 80대 어머니와 안 맞아요. 조선시대 방식이에요. 이걸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하고 있었나? 내 며느리한테 내가 하는 게 혹시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것과 같은 건 아닌가? 이 질문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진짜 지혜로운 부모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경계는 나이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30이든 60이든 80이든 사람은 자기 공간에서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건 불효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방문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가시기 전에 딱 3가지만 물어보십시오. 첫째, 이번 주에 시간 괜찮아? 둘째, 30분만 얼굴 보고 갈게 괜찮지? 셋째, 뭐 가져갈까 아니면 그냥 빈손으로 갈까? 3개 다 좋다고 하면 가시면 됩니다. 하나라도 지금은 좀이라고 하면 웃으면서 그래 다음에 보자 하시면 됩니다. 화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식이 솔직하게 지금은 좀 어려워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엄마를 믿기 때문입니다. 엄마한테는 솔직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히려 좋은 관계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찾아가는 부모가 아니라 기다림을 받는 부모가 됩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가 갈까요? 아빠 얼굴 보고 싶어요. 이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울타리가 제대로 세워진 겁니다. 대문이 안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 빈손이 무서워서 반찬을 준다는 것, 그리고 경계가 벽이 아니라 문이라는 것,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기대라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반찬을 싸서 자식 집에 보내고 나면 어떠십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김치, 나물, 고기, 반찬까지 정성껏 챙기고 냉장고 한켠에 가지런히 넣어놓고 오면 그래 오늘도 부모 노릇했다는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잘 먹었어요라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문자 한 통 없습니다. 전화도 없습니다. 괜히 서운해집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이 마음 이해합니다.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자식 쪽에서도 다른 감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진짜로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하면서 감동했습니다. 반찬통을 열면서 냄새만 맡아도 집 생각이 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주 반복되면 고마움의 성질이 바뀝니다. 감사라는 감정에서 감사해야 하는 의무로 바뀌는 겁니다. 이번에도 감사합니다 해야 하나. 지난번 반찬은 좀 짰는데 그건 어떻게 말씀드리지? 안 먹은 게 들키면 서운해 하실 텐데 다음에 뭘 드려야 보답이 되지? 감사가 숙제가 되는 순간 사람은 그 숙제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늦게 받습니다. 답장을 짧게 합니다. 만남을 미룹니다. 이건 자식이 효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사의 무게가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님도 자신에게 압력을 걸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더 맛있게 만들어야지. 지난번에 반응이 없었으니 이번에는 갈비찜을 해볼까? 양을 더 넉넉히 해야 하나? 반찬을 만드는 시간이 사랑의 시간이 아니라 시험 준비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 보시겠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공자가오에 나오는 말입니다. 수지청 직무어.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물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살피면 따르는 사람이 없다. 이걸 우리 이야기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너무 투명하면 자식이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이만큼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 계산이 보이기 시작하면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본인은 계산한 적 없으시더라도 받는 쪽에서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약간의 여백, 약간의 안 물어봄 이번 주는 전화 안 해도 괜찮지. 이번 달은 안 가도 되지. 필요하면 연락해. 이런 말 한마디가 물을 살짝 흐려줍니다. 그러면 고기가 돌아옵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하냐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자식 좀 놓아주고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 막히십니다. 그런데 나는 이기적인 부모가 되는 건 아닌가? 이 질문.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사는 게 당연했던 세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죄책감이 드는 세대입니다. 아이 학원비 내려고 내 옷을 안 사고, 아이 결혼 자금 모으려고 여행을 안 가고, 아이 집 전세금 보태주려고 퇴직금을 다 털었습니다. 그게 부모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살라고요? 그게 됩니까? 됩니다. 아니,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가 자기 때문에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상철 씨 이야기입니다. 74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셨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고 은퇴 후에도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아 있었지만 가르칠 곳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떠났고 손주들은 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아들 며느리는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윤상철 씨는 딸에게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손주 공부는 잘하고 있느냐? 수학은 어떠냐? 학원은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처음에 딸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통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바빠서 나중에 할게요가 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를 아예 안 받았습니다. 윤상철 씨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버지 전화 한 통 받는 게 그렇게 어렵나? 요즘 것들은 효도를 모른다. 그런데 사실 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전화 오면 또 손주 공부 이야기야. 나도 알아서 하고 있는데 매번 잔소리처럼 들려. 전화 받으면 30분은 기본이고 끊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져. 서로 억울합니다. 아버지는 관심인데 딸은 간섭으로 듣습니다. 아버지는 도와주려는 건데 딸은 내 방식을 무시한다고 느낍니다. 또 언어가 다른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상철 씨는 동네 주민센터 문화교실에서 수채화 기초반 모집이라는 안내문을 봤습니다. 평생 글만 쓰고 책만 읽던 분이 그림이라니 솔직히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딸 전화가 또 안 터져서 화가 난 김에 그냥 신청해 버렸습니다. 첫날은 어색했습니다. 팔레트를 잡는 법도 몰랐고 붓에 물 묻히는 양도 감이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는 이미 꽃을 그리고 있는데 윤상철 씨 종이는 그냥 물자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간이 싫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처음부터 배우는 느낌. 잘못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 느낌. 교장 선생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그림 못 그리는 학생으로 앉아있는 느낌이 묘하게 편했다고 합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상철 씨는 동네 공원 풍경을 수채화로 그렸습니다. 서투른 그림이었습니다. 나뭇잎 색이 좀 이상하고 벤치 비율이 안 맞고 하늘이 너무 진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족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5분 만에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거 아빠가 그린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언제부터 그림 배우신 거예요? 윤상철 씨는 그때 느꼈다고 합니다. 아, 이 아이가 듣고 싶었던 건 손주 공부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아빠가 아빠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구나. 그 뒤로 매주 딸이 먼저 연락합니다. 이번 주는 뭐 그리셨어요? 다음에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아빠 그림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윤상철 씨는 더 이상 딸에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딸이 먼저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식에게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살면 자식이 여러분을 궁금해합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아빠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 질문이 생기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전화를 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고 보고 싶어 하게 됩니다. 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들여다봅니다. 물도 주고 풀도 뽑고 해가 잘 드는지 그늘은 안 지는지 하루에 3번씩 확인합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피면 그때부터는 매일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루에 앉아서 멀리서 바라보다가 비가 안 오면 그때 물을 한번 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다 자랐으면 멀리서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가뭄이 올 때 물 한번 주시면 됩니다.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남는 시간, 그 시간은 여러분 겁니다. 글을 쓰셔도 좋고 산을 걸으셔도 좋고 오래된 친구를 만나셔도 좋고 못 가봤던 곳에 가보셔도 좋습니다. 자식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거면 됩니다. 그러면 자식은 봅니다. 우리 엄마가 요즘 뭔가를 하고 있구나. 우리 아빠가 즐거워 보이는구나. 그게 자식에게 가장 큰 안도입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엄마가 나 때문에 외로운 건 아닌가? 혹시 아빠가 할 일이 없어서 우울한 건 아닌가? 내가 더 자주 연락해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내가 바빠서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죄책감이 자식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이 쌓이면 오히려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전화할 때마다 미안하니까,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는 것이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자식을 진짜로 위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반찬통을 내려놓으시고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를 위해 뭘 했지? 대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오늘 저는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씩 짧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는 손으로 사랑을 쓰고 자식은 귀로 사랑을 듣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아직 번역이 안 됐을 뿐입니다. 둘째, 반찬통을 내려놓는 순간 빈손이 무서워지는 건 자식이 필요 없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아직 못 찾아서입니다. 찾으시면 됩니다. 최순자 씨처럼 다른 방식으로 손을 채우시면 됩니다. 셋째, 내가 채운 냉장고에 자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리 뺏기였습니다. 자식이 달라고 할 때 딱 그만큼만 문제 한 통이면 됩니다. 넷째,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대문을 열 수 있습니다. 30대든 60대든 80대든 사람은 자기 공간에서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걸 인정해 주시는 게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다섯째,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사시면 자식이 궁금해합니다. 전화가 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이 한마디가 100가지 반찬보다 따뜻합니다. 결국 하나입니다. 내가 뭘 해줄까를 이 아이가 뭘 원할까로 바꾸는 거, 딱 이 한 문장만 바꾸시면 됩니다. 질문 하나가 바뀌면 관계 전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식이 원하는 건 반찬이 아닙니다. 전화 한 통입니다. 요즘 어때?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힘든 일은 없니? 이 말이 10가지 반찬보다 자식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들어주는 부모, 그 존재 하나만으로 자식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공자가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물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살피면 따르는 이가 없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 지나치게 빈틈없으면 사랑받는 사람이 숨을 쉴 수 없다. 조금만 느슨하게,
조금만 물러서서 그러면 자식이 스스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재호 씨, 최순자 씨, 윤상철 씨. 그런데 이 세 사람 이야기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어떤 분은 이미 반찬을 그만두셨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편해졌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아직 고민 중이실 겁니다. 내가 안 하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어떤 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내가 그랬구나 하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소중합니다. 댓글에 여러분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반찬을 그만뒀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다. 아직 고민 중인데 이런 점이 어렵다. 우리 며느리는 오히려 좋아한다. 아무 말이나 괜찮습니다. 여기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를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친구. 혹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은 며느리나 딸, 그분에게 이 영상을 조심스럽게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잔소리가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나도 배우고 있어. 나도 바뀌려고 하고 있어.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되고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부러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반찬을 챙겨주는 시어머니도 없고 친정어머니도 안 계신다. 그런 분이 부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부모님이 이미 떠나신 분. 그때는 싫다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반찬이 사무치게 그립다. 그 손맛이 그립다. 한 번만 더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반찬을 줄 수 있는 자식이 있고 그 반찬을 받아줄 자식이 있다면 그건 여전히 복입니다. 다만 주는 방식을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사랑에서 자식이 필요로 할 때 주는 사랑으로 그 한 걸음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반찬은 부담이 아니라 그리움이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추억이 됩니다. 언젠가 자식이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 겁니다. 엄마 요즘 왜 안 해주세요? 엄마 김치가 그리워요.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틀린 것도 없습니다. 다만 세상이 조금 바뀌었고 사랑을 전하는 길이 하나 더 생긴 것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새로운 길 위에 첫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놓고 천천히 이야기 나누듯이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그 반찬통을 여실 때 한 번만 물어봐 주십시오. 이거 정말 필요하니? 그 한마디가 사랑의 언어를 바꾸는